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이템은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요. 네, 지난 8월 19일 공군본부가 국회의원 유영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한국판 킨잘로 호칭되는 극초음속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이 공개됐습니다. 공군이 발표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사업의 목표는요, 적 통합방공망을 극초음속의 속도로 회피해 들어가서 핵과 미사일 등의 주요 핵심 표적을 신속하게 타격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이에 유 의원은 우리 군도 러시아 킨잘과 유사한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계획 중이며 개발이 성공하게 된다면 예측 불가한 궤적과 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공대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인가요? 우리 공군이 갑작스럽게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공군의 핵심 임무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표적에 대한 타격 속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점차로 북한의 방공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자세히 소개했지만 북한은 일류신 76 조기 경보기를 개발하면 물론 지속적으로 신형 대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건조한 체연함에는 러시아 판치르 M2의 북한판이 탑재되어 있고요.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된 모델이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얼마 전 8월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반항공미사일의 전투적 성능 검열을 위하여 각이한 목표들에 대한 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사격 시험에는 김정은이 직접 참관해서 순항미사일 표적을 요격하는 장면을 지켜봤죠. 북한 중앙통신의 보도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고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의 9K330 토르 지대공 미사일과 아주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게 됐습니다. 여기서 토르는요, 1990년대부터 배치가 시작된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최신형 토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스칼프 EG와 영국의 스톰 섀도우와 같은 스텔스형 순항 미사일, 그리고 M31 GPS 유도 로켓과 에이타킴스 전술 탄도 미사일까지 성공적으로 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천룡과 타우로스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육군의 천무 유도탄과 KT-SSM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북한의 위협은 더욱 강화돼서요. 지난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는 기존의 KN-56보다 길어진 발사관을 사용하는 마치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과 닮은 신형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은 2021년 9월 30일에 첫 시험 발사를 실시했고요. 2024년 4월에 실시된 4차 시험 발사까지 확인된과 동시에 별똥별을 의미하는 별지 1-2란 명칭도 공개됐죠. 북한 조선중앙TV는 별지 1-2가 이중 펄스 로켓을 장착해 사거리를 대폭적으로 늘렸음을 자랑했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형 미사일 중에 최초로 이중 펄스 로켓을 장착한 LSM 대항공기형 미사일의 북한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죠. 국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한의 별지 1-2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경우 우리가 자랑하는 현무 4나 5 같은 지하 관통용 탄도미사일도 얼마든지 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최신 지대공 미사일을 대량 배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소수라도 생산해서 집중 배치할 경우 북한 지휘부에 회피할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핵심 타격 수단인 핵무기 탑재형 탄도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건설하고 있는 킬체인 체계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공군은 북한의 차세대 방공망을 돌파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동시에 공군이 보유한 장거리 타격 무기의 속도를 늘릴 필요성도 있었죠. 공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공군은 러시아의 킨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사업을 소개했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추종해야 할 모델은 러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킨잘은 사거리 500km급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공중 발사형으로 개조한 모델인데요. 최대 비행 속도가 마하 10 이상의 사거리도 1000km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킨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초창기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엇은 제대로 킨잘을 요격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미국 기술진의 지원하에 요격 소프트웨어가 개량된 이후에는 패트리엇 팩3 이상의 요격 미사일을 사용해 90% 이상의 확률로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킨잘의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워낙 대형이어서 Tu-22M3M 백파이어 폭격기나 미그-31과 같은 대형 전투에서만 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 이스라엘이 공개한 램페이지나 스카이 스나이퍼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F-16급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하고요. 보다 대형화된 룩스나 에어로라는 F-15급 전투기를 활용해 운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기존 무기 체계를 개조하는 방법을 활용해 극적으로 개발비와 양산 비용을 줄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공군은 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공군의 전술은요, 미 공군과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전자전기를 사용해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킨 이후에 우수한 전폭기를 침투시킨 이후 정밀 폭격으로 적군을 타격하는 거였죠. 대표적으로 2007년 시리아의 알키바르 원전 건설지 공습 당시 이스라엘 공군은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활용해 시리아 방공망을 마비시킨 이후에 전폭기가 직접 폭격해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당한 이후 시리아는 러시아제 부크 M2E와 판치르 S1과 같은 독립작전이 가능한 야전 방공체계를 도입하면서 S300 PMU-2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해 다층 방공망을 형성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경향은 시리아 외에 이스라엘 주변국으로 확산됐고요. 이집트, 이라크, 이란 등이 모두 S300 PMU-2 혹은 S300 VM 등의 현대적인 장거리 방공미사일을 도입했고요. 현재 이라크가 우리나라의 천궁 블록 2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하고 있고요. S400이 사용하는 9M96나 48N6 계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 120에서 200km 이상입니다. 이렇게 주변 아랍군의 방공망이 강화됨에 따라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 중에 F-35A 스텔스기를 제외한 모든 전투기들이 생존성 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사실 F-35A도 표적 주변에 함부로 접근하기 힘들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공군은요, AGM-142 파바이에 터보제트 엔진을 추가한 파바이 터보 모델을 개발해 320km급 사거리를 확보했고요. 사거리 250km급 데릴라, 사거리 150km급의 스파이스 250ER을 배치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 터보제트 엔진 기반의 순항 미사일은요, 그 속도가 마하 0.8 이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발사 후에 표적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8분에서 12분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러시아군은 서방 공군이 공중발사형 저가형 유도무기로 무장하자 S-300 등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주변에 판치르 S1이나 토르와 같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죠. 이렇게 해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노리는 저가형 유도무기를 요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많은 국가에 이런 방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보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아요? 현재 북한군이 바로 러시아의 최신 방공 전술, 그러니까 S-400급 사거리를 갖춘 별지 1-2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별지 1-2를 보호할 수 있는 북한판 판츠르와 토르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북한군이 최신 러시아식 방공체계를 배치할 경우 우리 공군의 타우루스나 천령과 같은 아음속 비행만 가능한 공대지 유도 미사일로는 제대로 돌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례가 참고가 되었나요? 이스라엘군은 주변 아랍국의 방공망이 강화됨에 따라 여러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보유한 파바이 터보, 데릴라, 스파이스 250ER과 같은 아음속 타격 무기는 적 방공망에 충분한 교전 시간을 부여하면 물론 숙련도가 우수한 부대라면 신속히 소모한 대공미사를 재장착해서 2차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전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지만 미국이 냉전기에 개발한 AGM-48 스카이볼트 정도를 제외하면 서방 세계에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개발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AGM-48 스카이볼트는요, 중량이 5톤이나 되는 괴물이었고요. 개발비와 양산비 모두가 너무나 비싸서 결국 개발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기술진들은 이 문제점을 역발상으로 해결합니다.
이스라엘의 IMI, 현재 엘비스죠. 이 IMI는 2008년까지 링스, 이게 현 펄스 다연장 로켓인데 이 링스 다연장 로켓을 위해서 직경 306mm, 길이 4.7m, 중량이 570kg에 달하는 엑스트라 다연장 로켓을 개발했는데요. 이 엑스트라는 Extended Range Artillery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M270 MRS가 사용하는 227mm 로켓탄과 비교해서 이게 훨씬 더 대형화됐거든요. 이 엑스트라 로켓탄이. 그래서 그 사거리가 150km였습니다. 그리고 중량 120kg의 탄두를 장착해서 지대공 미사일 등 장갑화되지 않는 모든 표적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IMI사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엑스트라를 활용하기로 결심하죠. 엑스트라는 그 가격이 $300,000 정도에 불과하고요. 공중에서 발사할 시에는 충분히 250km급의 사거리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2010년대 등장한 최신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의 가격이 $100,000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월등히 저렴했고요. 속도도 마하 4가 넘어갔어요. IMI에서는 곧바로 엑스트라 로켓탄을 전투기 탑재용으로 개조하는 연구를 시작했고요. 대량 생산을 통해 일종의 로켓 추진형 JDAM 형태의 저렴한 고속 유도 무기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IMI사가 시작한 공중발사형 엑스트라 연구는 2012년부터 본격화되는데요. 마스라는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이 마스는 Multipurpose Air Launched Rocket System이라는 뜻이에요. IMI사는 개발 비용과 양산 비용 모두를 절감하고자 기존 엑스트라 다연장 로켓을 그대로 활용했고요. 전투기의 무장 파일런과 결합을 위한 장치와 배선을 추가했죠. 공중발사 엑스트라 로켓은요, 지상이 아닌 고고도에서 발사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발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의 자세 제어를 위해서 날개가 일부 변경됐고요. 전투기와 엑스트라 로켓 사이의 데이터 교환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는 미국의 표준형 규격을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자국산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제 전투기를 운용해야만 했고 미국 규격을 사용하는 것이 해외 수출면에서도 유리했죠. 우리나라가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겪은 것처럼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산 전투기의 해외 무장의 통합을 허락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IMI사는 마스의 표적 정보와 공격 모드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KGB 유도 폭탄이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파일럿이 직접 조작하는 무장용 태블릿을 따로 개발합니다. 이 무장용 태블릿은 민간용 블루투스 등의 통신 수단을 활용해서 마스, 그러니까 이게 마스가 나중에 램페이지가 되거든요. 이 램페이지가 되는 유도 무기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는 전투기의 기본 장착만 가능하면 복잡한 통합 과정 없이 어떠한 전투기라도 램페이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걸 뜻하죠. 실제 인도 해군이 보유한 러시아제 미그 29K에서 램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영국 공군이 타이푼 전투기에서 램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KGB 유도 폭탄 역시 동일한 유도 기술을 사용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토네이도 전폭기, 태국 공군의 F-16에 성공적으로 통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이를 참고한 우리나라의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어떤 모습일까요?